검증대에 오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서 나랏빚을 언급했습니다. 빚이 너무 빨리 늘고 있다고 했는데 국채 발행 등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꼬집은 겁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뒤집겠다는 메시지도 선명하게 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탈원전 등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인수위원회 근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국정 현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가져야 된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 정책을 뒤집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다만 코로나 등 위기 대응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앞서 한덕수 후보자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비롯해 국방 강화와 국제수지 흑자 확대, 생산성 향상 등 4대 국정운영 기조를 내세웠습니다. 특히 소득 주도 성장과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사실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고요. 그 기업들은 결국 고용을 줄이는 데서 다만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습니다. 공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추진을 해야 되지만 다소 가격들이 좀 불안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차 초안을 마련하고 세부 이행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논의되지 않았던 연금 개혁을 비롯해 주 52시간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안 등 노동 분야 개혁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한덕수 후보자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두 가지 쟁점이 우선 부각되고 있습니다. 10만 명의 피해자를 낸 저축은행 사태 때 경제부총리였는데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입니다. 또 외환은행 먹튀 의혹의 당사자인 론스타를 김앤장이 변호할 때 한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었던 이력도 논란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저희들은 돈을 다 뺏고 누수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좀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의 70% 이상은 월소득 150만 원 이하, 60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들이 무더기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건 지난 2011년 2월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기업에 마구잡이식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서 문을 닫게 된 겁니다. 당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지휘한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부실을 키웠다고 인정했습니다. 저축은행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정책과 감독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특히 전 정권인 노무현 정부에서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 시절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 대출 한도를 없앤 게 불씨가 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시행령을 개정한 뒤 28조 원이던 저축은행 기업 대출은 55조 원으로 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시민단체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모법의 취지를 어긋나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것은 명백히 고의적이다. 관직에 등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한 후보자는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한 적도 있습니다. 김앤장은 미국계 펀드사인 론스타의 법률 대리를 맡았는데 정부가 매각한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헐값에 인수했다는 의혹이 나온 때와 한 후보자의 재직 기간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김앤장의 그게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였거든요. 문서로 나온 거는 아직 없는데 서컴스텐셜 에비던스로 보면 관련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죠. 한 후보자는 사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열린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소송전에 한 후보자가 증인으로서 참석한 적도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나랏빚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는데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돈 쓸 일이 더 많아 보입니다. 당장 당선인의 공약대로 소상공인 지원에 쓸 50조 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돈을 풀면서도 나라 곳간을 지켜야 하는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100%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상당수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00만 원 한 번, 300만 원 한 번 이렇게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연히 당선인이 약속한 손실보상 100%는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고, 윤 당선인이 여기에 들어갈 돈 50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허리띠를 조이겠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어렵고 결국 나랏빚을 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국채를 찍어 나랏빚을 늘리는 데 대해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부정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소위 정책의 건전성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의구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후보자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증가 속도 때문입니다. IMF 역시 한국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1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호흡을 맞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역시 IMF 근무 시절 국가 부채의 위험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후보자가 소상공인 지원과 재정 건전성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딜레마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0조 원 마련 방법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일단 허리띠를 조여보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우리가 차입이 아닌 쪽에서 지출의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우선됐으면 좋겠다. 인수위도 국채 발행은 가급적 재정 상태를 고려해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한 총리 후보자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은행들이 새로 대출받는 사람에겐 금리를 깎아주고 기존 대출자의 금리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규제를 풀겠다고 하자 은행들이 너도나도 대출 늘리기에 나서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나라 빚뿐만 아니라 가계 빚도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잘 관리가 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3.88%로 9년여 만에,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5.33%로 7년 6개월 만에 각각 가장 높습니다. 뛰는 금리에 대출이 있는 집 10곳 가운데 7곳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전체 대출의 76.5%가 바뀐 대출 금리를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변동금리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1% 후반대 썼던 게 지금은 거의 한 3% 한 초중반대까지는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체감이 확실히 되죠. 그 몇 프로 차이가 일단 한 달 내는 그 비용이 이제 나가는 게 확연히 달라지니까. 금리가 오르고 금융당국이 대출을 조이면서 몇 달간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다시 은행들은 새로 대출을 늘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이 경쟁적으로 새로 대출받는 사람의 금리를 적게는 0.1%포인트에서 많게는 0.7%포인트까지 깎아줍니다. 지난해 절반 정도로 대폭 줄어든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한도도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이런 움직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규제를 풀려는 새 정부의 정책 영향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 대출 수요가 늘 거라고 본 겁니다. 신규 대출자 입장에서도 금리 부담이 크게 줄진 않습니다. 변동금리가 대부분이라 3에서 6개월 뒤엔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정으로 금리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금리가 싸서 쌀 때 변동으로 갈아탔는데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그 금리가 좀 부담이 되고. 이렇게 대출을 늘리면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빚이 또다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후보자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수위의 계획대로 부동산 규제를 확 풀면 가계부채 안정을 이루기 쉽지 않을 거라 지적합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이 이달 중에 광주와 전남을 시작으로 낙선 인사를 직접 다닐 계획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대선 뒤 첫 오프라인 활동으로 보이는데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에선 이 고문의 역할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이번 달부터 전국을 다니며 낙선 인사를 다니는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측근들이 전했습니다. 당내 경선 일정이 나온 광주, 전남부터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고문 측 한 의원은 낙선 인사를 비공식적으로도 하지 못해서 비공개로 조용히 갈 것이라며 이 고문이 자발적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낙선 인사부터 해야 하기에 지방선거 공식 선거일 전에는 다 돌아다녀야 한다고도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에는 지방선거 후보 윤곽이 나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들은 이른바 명심, 이 고문과 가까운 관계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 내부 경선부터 치열하다 보니 이 고문의 지지가 판세를 결정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방선거에 앞서 이 고문은 온라인 소통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이 고문의 전용 온라인 플랫폼이 이달 말쯤 문을 열고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선 대표격인 이장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을 지방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 고문은 앞서 대선 기간에도 온라인 선거 운동을 강조해왔습니다. 저한테로 한다고요? 되게 순수하거든요. 지금보다 좋아해 주실 거예요? 이 고문은 다음 달부터는 지방을 돌며 지원 유세 등에 나서고 오는 8월엔 당대표에 출마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사흘 전 공군 훈련기 2대가 부딪혀 추락한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 4명의 연결식이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공군은 훈련기의 블랙박스를 찾아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공군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추락한 KT-1 훈련기 2대의 비행 기록 장치를 찾았습니다. 블랙박스로 불리는 이 장치엔 탑승자들의 음성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또 비행 당시 속도와 고도, 영상 정보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군 사고조사팀은 블랙박스 복구와 정보 추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은 우선 두 항공기의 항로가 왜 겹쳤는지 밝혀야 합니다. 공군은 사고 당시 앞서가던 훈련기는 육안으로 정보를 파악해 비행하는 시계 비행 훈련을 했다고 했습니다. 뒤이어가던 훈련기는 계기 정보로 조종하는 계기 비행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편대 비행을 하던 기체끼리 충돌이 발생한 게 아닌 만큼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군 안팎의 의견입니다. 조사팀은 이 밖에 비상탈출 장치의 기계적 결함 여부 등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순직 조종사들에 대한 연결식은 오늘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이들 4명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이번에 순직한 고 이장희 교수는 2,9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을 가진 베테랑 비행교관이었습니다. 고 전용환 교수는 대통령 전용 헬기를 조종하기도 했습니다. 학생 조종사인 고 정종혁 대위와 고 차재영 대위는 뛰어난 리더십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제3훈련비행단은 지난 2월 36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했고 이번 주 관련 시상식도 계획하기도 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하루 전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이어서 오늘은 북한 선전 매체들이 나섰습니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면서 우리 군의 훈련을 비판했습니다. 과거에 그랬듯 군사적 도발을 앞두고 명분 만들기를 시작한 거란 분석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길입니다.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어대는 법이란 논평을 내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의 원점 타격 발언과 우리 군의 훈련을 언급하며 군사적 망동으로 맞게 될 것은 재앙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선전 매체 메아리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정책을 겨냥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다를 게 없다며 자멸을 재촉하는 부질없는 망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루 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군부서열 1위인 박정천 비서는 거친 표현으로 남측이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은 군사 도발 전 담화와 선전 매체를 통해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달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기와 한미 연합훈련 등을 전후해 북한이 행동에 나설 것이란 분석에 더욱 무게가 실립니다.
최근 북한의 말폭탄과 행동의 텀이 그렇게 길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북한의 도발 임박성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분석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새 정부 출범 전 기선을 잡고 가려는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안보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여성가족부를 없애기로 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115개 국제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성 인권의 퇴행이라며 공약을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115개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반여성주의 반발 정서를 부추기고 선거에 활용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현실화한다면 여성 인권의 심각한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성 인권과 관련한 국제회의의 핵심 단체들이 이번 성명에 참여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단체들이 국내 이슈에 한 목소리를 낸 건 이례적입니다. 10여 년 전에 베이징 행동강령과 같은 국제 규모로 명시되어 있는 글로벌 규범이거든요. 여성인권 퇴행에 관한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긴급하게 국제사회단체가 성명서를 내. 침묵하던 정영애 여가부 장관도 최근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가부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법률, 의료 지원 등 해야 할 일을 해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가부 장관을 모두 여성이 차지했다는 비판에는 모든 장관이 남성이었던 수많은 부처에 대한 의문 제기가 먼저라고 반박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나라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여가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빨리 이 문제 해결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소원입니다. 여가부 폐기는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최근 한국 YWCA 연합회는 기존의 여가부에 저출산과 청년 정책까지 아우르는 성평등부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법원 결정대로 청와대 특수활동비 내역과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면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공개하라고 결정한 기록물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대통령 기록물법은 우리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특수활동비 내역 등을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지 못하게 해달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택배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걸로 유명해졌던 택배 기사가 강아지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적어도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모았는데 갑자기 계정을 없애고 사라졌습니다. 추적을 해보니 병원비는 몇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22만 명의 팔로우를 받으며 택배견으로 인기를 끈 경태와 태희. 택배기사인 김모 씨가 유기견이었던 강아지들을 입양해 일터에 데리고 다니는 사진을 올리면서 유명해졌습니다. 한 택배회사의 명예 택배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김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김 씨가 빌린 돈은 수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강아지 사진을 넣은 상품과 메신저 이모티콘을 팔아서 번 돈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갑자기 김 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사라졌고 돈을 빌려준 사람 대부분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애를 키우다 보니까는 이제 오죽하면은 정말 급한가 보다 해가지고서는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사실 안 믿었어요. 그냥 무슨 일이 있겠거니. 문제는 정작 강아지 치료비에 쓰고 남은 후원금을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치료를 한 병원에 찾아가 봤습니다. 강아지들이 심장병 등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병원비는 모두 합쳐 277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나간 약값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입니다. 심장 쪽으로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약은 계속 제가 처방해주고 일주일 단위로는 약이 거의 나갔으니까. 현재 김 씨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 강아지 2마리는 김 씨 여동생과 함께 있습니다. 김 씨 여동생은 후원금 횡령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후원금에서 1원도 안 썼고요. 후원금 내용 싹 다
공개할 수 있어요. 경찰에서 공개하라고 하면은 경찰에 다 공개할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후원금을 보내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국민청원을 올리고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사 한 번에 5억 원이 드는 말기 혈액암 신약도 이런 치료법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이제 비용이 100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괜찮아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환자인 A씨가 맞는 이 주사. 건강보험 적용 전 가격은 5억 원입니다. 유전자 변형을 통한 개인 맞춤형 치료제로 기존 치료제가 듣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비용이 문제였지만 이번 달부터 약값이 100분의 1인 500만 원 수준으로 줄며 A씨가 처음으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충당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급여가 안 되면 이분들은 투약을 못하는 분들이고 실제로 건보 적용을 기다리다 숨진 환자들도 많습니다. 해당 치료제는 국내 사용 허가 이후 건강보험에 오르는데 13개월이 걸렸습니다. 환자 단체는 그 사이 최소 150명이 비싼 약값을 부담하지 못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치료를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13살 은찬이의 사연이 알려진 이후 속도를 낸 것이 이 정도입니다. 급하게 저희가 살던 집을 팔고 약값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목숨이 달린 치료제라도 건강보험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온몸의 근육이 힘을 잃어가는 척수성 근위축증과 희귀 유전성 망막 질환 환자들도 건강보험 적용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감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건강보험밖에 없는 거고요. 더 높은 가격을 매기려는 제약사와 가격을 낮추려고만 하는 정부가 약값 줄다리기를 멈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학교 폭력이 어느 때부턴가 사이버 공간으로 침투해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은 나쁜 마음을 먹거나 혹은 재미삼아 엄청난 일을 벌이고 피해 학생은 인격이 무너지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기도 합니다. 직접 만나지도 물리력을 쓰지도 않지만 그 폭력성은 얼마나 위험한지 한 고교생의 사연을 통해 보시죠. 추적보도 훅 이자연 기자입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좋아하는 고기 사 먹이고 그날따라 이제 엄마도 가자 해서 이제 셋이 같이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잘하고 와 그리고 들여보낸 게 마지막이에요. 평소처럼 학교 기숙사로 씩씩하게 돌아간 막내 아들을 엄마는 다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손으로 절박하게 쓴 쪽지 한 장을 남긴 채 고등학교 1학년 이현섭 군은 지난해 6월 학교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쪽지엔 하늘만 보면 울고 싶다. 안 괜찮으니 도와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군을 괴롭힌 건 한 달 전 지역 또래 사이에서 퍼진 오해와 소문이었습니다. 모르는 사이인 한 학생이 이 군이 친구 여자친구와 놀러 갔다며 SNS에 일명 저격글을 올린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거를 퍼서 나르고 그걸 애들이 보고 현섭이도 스스로 자기가 되게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할 만큼 아이들이 취급을 하니까 자해를 할 만큼 고통은 심해졌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차고 있어서 안 보였고 아무 일 없듯이 너무 열심히 잘해서 괜찮아 보였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엄마는 괴롭힘의 증거를 찾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SNS는 24시간이 지나면 게시물이 사라지는 데다 다른 SNS의 존재는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비밀 계정이 있었다, 단톡방이 있었다 하지만 저희가 그거를 들어가서 조사를 할 방법도 없고 그런 게 있었어요 하는 얘기는 있었지만 학교 측에 얘기하면 그런 거 없었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려고 하자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글들을 보며 엄마는 아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런 기분을 현섭이가 느꼈겠구나.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는 최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는 따돌림이나 강제로 대화방에 초대해 욕을 퍼붓는 일명 떼카와 카톡 감옥, 피해자의 얼굴을 영상과 합성해 퍼뜨리는 방식까지 방법도 다양합니다. 가해 학생은 보복을 위해 혹은 그저 재밌어서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증거가 잘 남지 않는 탓에 괴롭힘을 빨리 알아차리기도 어려워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디지털 시대의 손쉬운 괴롭힘에 희생되는 학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이런 사이버 학교 폭력은 어른들은 모르는 경우가 아직 많고 SNS 사용에 익숙한 주변 친구들이 먼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래 친구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교육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백신 앱까지 만들어 어른들에게 사이버 폭력을 체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우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자꾸 온라인 접속을 했는데 자꾸 같은 아이디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이 돼요. 혹은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는 사람이 자꾸 연락을 오거나 이런 행동들을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이버 학교 폭력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배우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고 하루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피해를 당하는 친구를 발견하면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용기를 내서 꼭 그 슬프고 숨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신고하자는 말을 하고 싶어요. 교육부와 시민단체 등이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 수업은 희망하는 학교가 많지만 여건상 아직은 일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SNS에 덜 익숙한 어른들이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금 사이버 폭력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이버 폭력 백신이라는 앱인데요. 사이버 폭력이 뭐야? 라는 어른들도 직접 체험해보라는 의미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입력하자 실제 피해 학생이 당했던 단체 대화방 욕설이 그대로 뜹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피해자를 비하하고 괴롭히는 이른바 떼카입니다. 피해보려고 급히 방을 나가도 계속 다시 초대되는 카톡 감옥도 공포입니다. SNS에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려 괴롭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호한 사이버 학교 폭력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법상에서는 이렇게 변화하는 어떤 유형이나 정의를 다 바로바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세부 유형은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기준이 좀 더 풀리면서 첫날부터 모임 약속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영 기자, 서울 광화문 식당가에 나가 있군요. 네, 지금 이곳 식당가는 많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 또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1시간 늘면서 자정까지 계속되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 거리두기 조치 완화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미뤄왔던 회식이나 모임을 하기 위해 많이 나왔습니다. 시민들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선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술 먹고 있고 친구들 만나서 오래 술 먹을 수 있고. 빨리 늦게까지는 못 있으니까 빨리 끝내기 급급했는데 이제는 좀 12시까지 연장이 되니까 조금 느긋하게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1시간 늘면서 자영업자들의 입장 또 반응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손님들이 크게 늘면서 우선은 식당 상인들은 만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나아가 거리두기 효과는 이미 끝난 것 아니냐며 네, 이번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시간 늘리는 걸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24시간 영업을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1시간이라도 연장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맥주를 파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 집이라서 좀 더 이제 시간이 연장되기를 원하고 있고. 뭐 1시간 이거 늘어가지고요. 하나 이게 지금 도움이 안 돼요. 이제 들어오는 손님들도 다 이제 그 시간대 되면 다 전부 다 가요, 집에. 네, 정부도 추가로 거리두기 연장을 하지 않고 방역 수칙을 아예 해제하는 걸 검토하고 있죠. 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정부도 2주 뒤 실내 마스크 착용 조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역 수칙을 해제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7일인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도 3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정점이 지났고 의료 체계도 충분히 관리 여력 하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거리두기 폐지와 방역 해제는 모두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긴 한데 마지막 변수도 있죠. 네, 전문가들은 지나친 낙관론을 가져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실제 델타 크론에 이어서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결합한 XE 변이가 나온 것도 새로운 변수입니다. 네, 일상을 회복을 위한 방향이 맞더라도 속도 조절은 조금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네, 유효영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홍대 한 주차장에 밀착 카메라가 나가봤습니다. 월드컵 거리 응원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한 곳에 꽉 찼습니다. 영업시간이 끝나서 갈 곳이 없자 이른바 테이크아웃 술집에 몰려든 겁니다. 2주 뒤에 거리 두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진 이래선 안 될 것 같다고 취재를 하고 온 이상엽 기자는 설명합니다. 지난 주말 서울 홍대의 한 주차장입니다. 밤 11시 반입니다. 영업시간 마감보다 30분쯤 더 지났는데 가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갈 곳이 없자 테이크아웃 술집에 몰려든 겁니다. 어찌 나간다니까 경찰차가 가도 안 비켜줘. 11시만 되면 사람 딱 찾으니까 여기가 제일 개판하냐 이거. 엉망이지. 에티켓이고 매너고 문화고 하나도 없어. 한국 사람 외국 사람 다 똑같고. 곳곳에 술 취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경찰이 직접 출동해서 차량 통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신고받고 오신 거예요? 아니 신고 아니고 사람이 몰려가지고 차 뺏으러 왔어요. 따로 제지는 못 하시는 거죠? 그 내용만 해결해드리고 가는 거야 일단. 또 다른 테이크아웃 술집도 가봤습니다. 길에서 술과 피자를 먹고 아예 마스크도 벗고 춤까지 춥니다. It's COVID. COVID's not real. You only live one time. 여기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막아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영화가 좀 좋으세요. 영화 하신 거 좋은데 사람 너무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개롱이는 좋아요. 술집 주인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테이크아웃을 먼저 시작하긴 했어요. 남을 질투하게 하려는 건 아니고 저희 살려고 하는 건데 방역 수칙 같은 경우는 걱정이 아니긴 하죠. 저희가 따로 공간에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받잖아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상 시간 제한 있는 거는 그냥 자영업자들한테 좀 피해만 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인 효과는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왜냐면 확진자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하니까. 주말 이틀간 이곳에 400명 가까이 몰렸습니다. 이미 확진돼서 괜찮다는 반응부터 어제 걸린 사람 걸리고 어제 다 걸리니까. 걸려도 괜찮은. 저희는 걸렸었어요. 호주가 뭐 LA나 지금 다 마스크를 벗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걸린 사람 걸렸다고.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Honestly, I used to be afraid, but these days I'm not because so many countries in the world want to live with COVID. Still, it's been 2 years. So I think it's time to keep moving forward, you know? 정부는 2주 뒤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을 모두 푸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밤 11시에서 또다시 1시간 늘어난 밤 12시. 누군가는 이 시간을 지키다 생계를 잃고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3년 전 삶으로 돌아갈 때가 곧 오겠지만 적어도 이런 모습으론 그 일상을 온전히 되찾긴 쉽지 않을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네, 거리 두기가 한 번 더 완화되면서 그간 화장이 권고됐던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에 대해서도 유족이 원하면 매장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례 업계에선 매장할 때 바이러스가 시신에 남아있으면 어쩌나 라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30여 곳의 장례식장이 염습 거부 입장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시신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시신에서 전파됐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 저희가 여러 논문을 살펴봤는데요. 지난해 독일 한 연구진은 사망 후 시신에서 36시간 가까이 바이러스가 활동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됐는지 입증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태국 법의학자가 시신을 부검하던 도중에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보고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들이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보고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시신의 감염 전파를 공식 확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꼭 화장을 해야 된다 해서 매장도 가능하다라고 지침을 바꾼 데도 이런 이유가 있겠군요. 네,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정부는 이 사망자는 화장이 원칙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달에 매장도 허용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WHO는 이미 2년 전에 전염병 사망자는 화장해야 한다는 통념에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정부는 이것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매장을 할 경우에는 염습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장례식장들은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충분치 않다면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염습을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이 장례 지도사나 아니면은 이 염습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유족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관련 단체의 말 들어보시죠. 네. 시신백을 개봉을 한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환자복이라든지 싹 다 걷어내시고 아무리 보호구를 입는다 하더라도 접촉 감염의 우려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자, 그렇다면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WHO는 고인을 씻기는 일 그리고 머리와 손톱을 다듬는 일,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염습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할 때 방역 가운이나 마스크, 고글 등 이 눈 보호대 등을 하면 큰 위험은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호흡에 의해 전염되기 때문에 시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중에선 이 분비물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들 역시 보호장구를 착용하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대비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매장에 대한 지침은 내려보냈는데 이 염습을 할 때 주의 조치는 내놓지 않아서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장례식장들의 입장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국 의류 판매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매체들이 한국에서 수입된 옷에서 변종 오미크론이 유입된 게 아니냐는 주장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는 포장재 겉면에 바이러스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확인된 바 있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한국인 밀집 거주 지역인 왕징의 한 아파트. 아침부터 임시 핵산 검사소에 주민들이 모여듭니다. 방역 요원의 통제 속에 줄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서버에 아침 새벽에 5명과 핵산 코로나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갑자기 전부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대형 건물은 이미 봉쇄된 상황. 갑작스런 통제에 업무 도구를 들고 나가려는 사람들이 몰려 주변은 북새통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소호의 1층 건물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당국이 발표했는데요. 이 발생한 장소는 이 한국인 의류를 파는 옷가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卖韩国的衣服的商店，我听说。不知道，这个等通知吧，我们也不知道，因为。明白。 이 같은 소식은 중국 뉴스 포털 사이트에 퍼지며 오전 내내 검색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최근 중국 다롄시에서도 한국 수입산 의류 판매점 직원이 감염됐고 의류와 포장지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중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선 발견되지 않던 오미크론 변종으로 한국서 수입될 때 제품에 묻어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포장 제품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코로나를 외국 유입 탓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경기도가 자체 감사를 해왔는데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결국 경기도가 열흘 전 경찰의 의혹 관련자를 고발했고 오늘 경찰은 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파란색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청 총무과와 조사 담당관실, 의무실 등이었습니다.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경기도청 전직 7급 비서관 A씨가 5급 총무과 공무원 배모 씨 지시로 김 씨 자택에 쇠고기와 초밥 등을 배달했다는 사실을 제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어차피 이게 관련 감사 수사기관들의 수사 감사가 이미 개시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논란이 커지자 지난 2월 이 상임고문은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감사실은 의혹 핵심 인물인 A씨와 배 전 비서관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퇴직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상임고문의 부인 김 씨도 조사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결국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주변 직원들 증언만 자체 조사했지만 이 상임고문이 직접 임명한 감사관이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신뢰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지난달 경기도는 감사를 중단하고 의혹 핵심 인물 배모 씨를 경찰에 직접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김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는지, 배 씨의 경기도에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전반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배 씨에 대해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부정채용 의혹으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앞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관계자 2명은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의혹은 지난해 저희가 중점을 두고 보도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해드리고 경찰 수사 상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JTBC는 지난 2020년 은 시장이 후보였던 선거 캠프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등장인물은 25명입니다. 은 후보 바로 뒤 남성, 후보 왼쪽 여성의 딸,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만 14명이 성남시와 산하단체에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시기 캠프 회식 자리 사진입니다. 은 후보 주변 관계자들 모두 차례로 성남시에 채용됩니다. 이렇게 채용된 캠프 출신과 가족은 모두 27명이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서현도서관 채용이었습니다. 자료정리원 15명을 뽑는데 7명이 캠프 관련인이었습니다. JTBC는 부정채용 의혹 핵심으로 2명을 지목했습니다. 캠프 전 상황실장이던 이모 씨와 성남시청 과장 전모 씨입니다. 나한테도 좀 로얄티를 좀 줘야지. 캠프에서 이거 했는데 이거 했는데 잘 대우를 해줘야 되니까. 청탁을 실행한 인사 책임자는 전모 씨입니다. 채점 기준조차 밝히지 못했습니다. 가장 많이 보겠는데 정경환이나 봉성이나 그런 데 보겠죠. 사람 번호는 비슷비슷하잖아요. 둘은 지난해 12월 구속됐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전 과장은 쪽지를 윗선의 뜻으로 알고 면접관에게 전했을 뿐이라며 은 시장에게 책임을 밀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은 시장을 소환했고 부정채용 지시 내지는 승낙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첫 보도 1년 4개월 만에 은 시장은 수사기관에 섰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인 한 부원장은 2년 전 채널A 기자와 결탁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차례 윗선에 보고했지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보고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퇴각한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살해된 걸로 보이는 주민들의 시신 410구가 발견됐습니다. 민간인들을 학살한 정황에 국제사회는 비판을 이어가며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북서쪽에 위치한 소도시 부차. 거리 곳곳에 주민들의 시신이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한 달 넘게 이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다 최근 퇴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지 시간 3일 부차를 비롯한 키이우 외곽 지역에서 민간인 시신 410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원 변기를 kuppisani. Короче, лицо изуродоване. Но я, они, он же холодный был. Его развернули трошки так.
ну, умятина такая, ну, короче, у моего соседа. 집단 매장지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차의 한 교회 마당에선 14m 길이의 대형 구덩이가 발견됐는데 많게는 약 300여 구의 시신이 매장된 걸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무차별적으로 민간인들을 살해했다며 전쟁 범죄인 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Я хочу, чтобы каждая мать, кажд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солдата увидела тела убитых людей в Буче, в Ирпене, в Гостомеле.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we can't become numb to this. We can't normalize this. This is the reality of what's going on every single day as long as Russia's brutality against Ukraine continues. 서방 각국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전쟁 범죄 조사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큰 충격을 받았다며 유엔 차원의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사진과 영상을 연출했다고 주장하면서 민간인 학살을 부인했습니다. 러시아는 맞대응 차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루마니아에 저희 취재진이 직접 가 있습니다. 신진 기자, 루마니아에도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많이 옮겨가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인 50만 명이 루마니아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중에 8만 명은 여전히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일자리나 교육 시설을 찾기 위해서 수도로 이동을 하는 피난민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근처에 있는 대규모 우크라이나 난민센터에도 가봤다고 들었는데 어떻던가요? 네, 저희가 방문한 곳도 이 수도인 부쿠레슈티 당국에 마련한 피난민 센터입니다.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침대부터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까지 대규모 시설을 수도 한가운데 마련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수도 부쿠레슈티에 있는 엑스포 건물입니다. 평소 전시장으로 쓰이는데 한 달째 피난민 지원센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인들이 기부한 수천 점의 옷들이 이렇게 진열돼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겉옷부터 아이들이 쓰는 모자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피난민들은 이곳에서 필요한 물건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동반한 피난민들에게 기저귀 등 생필품과 옷들은 유용하게 쓰입니다. 신분증 확인을 마친 우크라이나인들이 하루 500명씩 이곳을 찾습니다. 의학을 공부하던 18살 나디움도 우크라이나 해안 도시 오데사를 떠나 이곳으로 왔습니다. Packing our bags in like, I don't know, in like 5 minutes we packed our bags quickly and we just left. I have to continue my studies and everything. So yeah, we're hoping that it's going to end soon. 나디움은 이곳에서 봉사를 하며 기부된 옷들을 분류하고 통역도 지원합니다. The Romanians needed our help, so we thought they're giving us, why shouldn't we help them if they need our help? 루마니아 국민들이 나서서 피난민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쿠레슈티에서 사업을 하는 요셉 씨는 사업장에 간이 침대 60여 개를 들여왔습니다. 인근 유럽 국가나 북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피난민들의 임시 거처를 만든 겁니다. There are a lot of people waiting to the border, and there are a problem with them. They didn't have a shelter. They didn't have a place where to sleep. I was also a refugee 30 years ago in 1990. 꼬박 이틀 동안 직접 운전을 해서 국경을 넘은 올가도 이곳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올가는 우크라이나에 남은 남편이 전투를 겪으며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Ну, ми виїхали, ми навіть не знали, куди ми їдемо. Ну, просто сіли в машину і уїхали. І ми дуже вдячні цим людям, що нас прийняли, і ми живемо, скільки ми хочемо тут. 네, 그리고 피난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도 클 텐데 혹시 여기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까?
네, 저희가 만난 피란민들은 바로 집 앞까지 로켓이 떨어졌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일부 피란민들은 푸틴 대통령에게 얼굴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면서 얼굴을 가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폭격을 경험하다 보니까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 당국과 시민단체들은 이들을 위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루마니아에서 취재하고 있는 신진 기자였습니다. 뉴스데스 문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활동 재개입니다. 그동안 공개 활동이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 격식이 없는 편안한 차림으로 경찰 특공대 조끼를 입은 애를 끌어안고 또 앞에서 손을 들어 보이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집 근처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폭발물 탐지견을 쓰다듬는 모습을 지나던 시민이 포착해 언론에까지 전해진 건데요. 대선 기간 때 경력 의혹과 관련해 사과할 때와는 영 다른 분위기죠. 그런데 하필 공무 수행 중인 경찰견을 쓰다듬는 게 적절한 행동이었느냐 이런 논란이 좀 일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다짜고짜 만지는 건 적절치 않다. 다만 개를 관리하는 경찰이 허락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인들이 너무 만지다 보면은 일반하고 노는 게 재미있다라고 걔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그 핸들을 만지라고 허락을 했을 때. 이렇게 관심이 커지자 야당 생활을 예약해놓은 민주당, 곧바로 공개 활동을 위한 간보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공개활동 재개를 위해 국민 여론을 떠보려는 언론 플레이로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무수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근슬쩍 공개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한 만큼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적 활동은 전임자들에 비해 줄 걸로 보이는데요. 직업을 가진 최초의 대통령 부인이 되는 김 씨가 앞으로 어떤 행보 보일지 새 정부에서 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다음 브리핑은요. 5번째 평가는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 김영삼 정부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이 문민정부 이후 거의 모든 대통령과 고위직으로 일했죠. 그런 그에게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무려 10년 전 저희 JTBC 개국 초기에 출연한 귀한 필름이 있어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선 이분은 카리스마가 강했다고 회상합니다. 역시 하나회를 척결하고 금융실명제를 하고 그리고 경제 분야의 1등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분을 꼽았네요. 그 위기의 정도가 그때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리고 외교 분야에서는요. 이분에게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한미 관계가 미국도 그렇고 모두들 하여튼 최상의 단계에 들어왔다 이렇게. 그런데 당시 주미대사가 바로 한 후보자였으니 일종의 자기 자랑으로 봐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화합하는 힘, 인화력이 뛰어난 건 단연 이분을 꼽았습니다. 협치라는 개념을 도입하신 분은 노무현 대통령이시고 정책 결정할 때 반대자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결정을 하셨어요. 이제 국회 인준을 통과해 한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가 된다면 훗날 자신이 보좌했던 5번째 대통령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할지 꼭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 보령 해저 터널에서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다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경주를 하고 터널 안에 차를 세우고 달리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증샷과 추억을 남기려는 건데 본인은 물론 타인도 위험해진다는 생각 꼭 해봐야겠습니다. 백희영 기자입니다. 터널을 달리던 차량 3대가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두 대는 편도 2개 차로에 나머지 한 대는 차로 중간에 그대로 멈춰섭니다. 신호를 주고받더니 속도를 내며 경주를 시작합니다. 일정 구간에서 누가 더 빠른지 속도 경쟁을 벌이는 롤링 레이싱입니다. 이들은 2km씩 3번에 걸쳐 상대방을 바꿔 경쟁을 했습니다. 보령 해저터널의 규정 속도는 시속 70km. 이들은 시속 120km를 넘나들며 레이싱을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바닷속으로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 재미삼아 자동차 경주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인증샷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터널 안 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차량에서 2사람이 내립니다. 옆 차선에서 천천히 주행하는 차량을 쫓아 달리기 시작합니다. 바닷속에 있다며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려고 벌인 행동입니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보령 해저터널에서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터널 관리사무소는 CCTV를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배 바닥에 있는 뚜껑을 열어보니 커다란 고래를 잘라서 숨겨놨습니다. 잡으면 안 되는 밍크고래인데 무려 339자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고래를 바다에서 육지까지 몰래 운반한 일당이 잡혔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해경 함정이 어선 한 척에 다가갑니다. 급히 어선으로 넘어가서 배 안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수상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배 한가운데 있는 무거운 그물을 드러내자 바닥 창고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뚜껑을 열자 뭔지 알 수 없게 덮어놨습니다. 이불을 들추자 조각낸 물고기가 보입니다. 고래입니다. 아무도 못 나오게. 꺼내도 계속 나와서 배 바닥과 항구 바닥에도 늘어놓습니다. 한번 꺼내봐봐. 밍크네, 밍크. 어제 오후 9시쯤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경북 포항항으로 들여오려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339자루나 나왔는데 4마리로 추정됩니다. 시가로는 9억 원 상당으로 역대 가장 많은 고래고기를 운반하다 붙잡힌 사례입니다. 고래 포획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박이 좀 개조가 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고래를 포획하는 의심 선박으로 됩니다. 어선이나 보트를 이용해서 운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고래고기를 운반한 어선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운반 책에게 고래를 넘겨준 포획선을 쫓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중형견 4마리가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말리던 소형견 주인도 개에 물려 다쳤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작은 푸들을 안은 남성이 달아납니다. 그 뒤로 목줄이 달린 중형견 카이웃 하운드 4마리가 끈질기게 쫓아갑니다. 남성을 둘러싼 하운드는 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리저리 팔을 휘둘러 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그 순간 하운드 한 마리가 푸들을 물어 낚아챕니다. 어떡해! 남성은 달려드는 개들을 말리다가 손가락과 손목을 물려 다쳤습니다. 큰 상처를 입은 푸들은 결국 숨이 끊어졌습니다.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다리 뻗고 누워있는 상태였고 배에는 물린 데에서 피가 좀 나고 있었고 입마개를 하지 않고 집에서 뛰쳐나온 중형견들은 이곳을 지나가던 강아지와 견주를 쫓아가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운드 4마리는 산책을 하려고 목줄과 입마개를 하는 과정에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처에 있는 공원은 평소 반려견들이 많이 산책하는 곳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모여있는 도심 한복판이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시골이나 이런 쪽으로 좀 저희들을 견사가 있는 쪽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찰은 50대 가해 견주를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개는 반드시 입마개를 채우고 사고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해서 저희는 필로티 구조 천장에 설치한 열선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실험으로 보여드린 바 있는데요. 화재가 난 당일에 정말로 열선에 전원을 넣은 뒤 5분 만에 불이 났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천장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고 차로 옮겨부터 순식간에 번집니다.
현장 감식반은 불이 난 산부인과 건물 1층 천장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모두 다 남아있는 게 없었지만 이 자리에 동파 방지용 열선과 안내 등 연결 전선이 함께 있던 게 확인됐습니다. 실제 사고 나흘 전 수도관에 열선을 설치했습니다. 열선 설치 작업자는 당시 기둥에 있는 콘센트 전원이 차단돼 시험 작동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던 병원 관계자가 사고 당일 열선에 전원을 넣었는데 5분 만에 불이 난 겁니다. 열선을 잘라보면 안에 두 전선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이어져 있습니다. 이걸 자르게 되면 사이에 이물질이 끼면서 불이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작업자는 열선 마감을 절연 테이프로 감았다고 진술했는데 테이프로는 충분히 화재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절연 테이프만으로 절연을 했을 때 그 외부와의 절연은 가능하지만 내부의 이물질에 의한 절연은 방지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열선 설치에 대한 규정도 제한도 없다 보니 작업자마다 자신이 편한 대로 설치하고 마감합니다. 언제든 화재 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한편 이 건물에서 오늘 저녁도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이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지하 1층 기계실 세탁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석 달 전 경기도 평택에서 있었던 냉동 창고 화재도 열선이 문제였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설계 도면조차 없이 바닥에 깔았던 구리 열선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나왔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검게 그을린 벽 틈으로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1월 5일 소방관 3명이 숨직한 평택 화재 현장입니다. 사고 당시 인화성 물질도 전열기기도 발견되지 않으면서 원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JTBC는 콘크리트를 빨리 굳게 하는 바닥 열선에 주목했습니다. 애초 경찰은 최대 온도가 60도에서 70도 정도라 화재 원인으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모의 시험 결과 불이 시작된 곳은 열선이 맞았습니다. 경찰은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설치한 열선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원으로 작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바닥에 있는 열선이 우레탄 폼과 방수 비닐에 닿으면서 불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또 안전 불감증이었습니다. 설계 도면조차 없이 열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열선 간격은 맞지 않았고 어디서 어떻게 끊어진 곳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방열공사 마감 작업을 제대로 안 해 우레탄 폼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우레탄 폼을 함부로 방치한 상태에서 열선 시공도 일정한 간격을 두지 않고 무분별하게 시설할 경우에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건설 관계자 44명을 입건했습니다. 시공사인 창성건설 관계자 4명과 협력업체 현장 소장 1명 등 5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2020년 12월에도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2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작년보다 열하루 늦고 평년보단 나흘 빠릅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선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일 거란 예보입니다. 되찾은 1시간이 무척이나 소중합니다. 머지않아 일상이 온전히 다 돌아오길 조심스레 기대해 봅니다. 뉴스룸 내일도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아침과 분침이 겹칠 때